젤렌스키는 러시아를 쫓아낼 궁리를 하느라고 러시아를 철수시킬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는 하지만 러시아를 몰아낼 만큼은 아니었어요. 미국이 목숨줄을 주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미국 국내 정치 동향에도 둔감했어요. 적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읽어드리는 강상구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을 손자병법 관점에서 해볼 텐데요. 멋진 풍광부터 먼저 즐겨보시죠. 물색 죽이죠. 가파른 바위산이라서 물놀이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까요? 그러면은 여긴 어떨까요? 파란 물색만큼이나 하얀 바위색이 눈길을 끌죠. 바다를 만끽하기에는 여기가 최적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냥 또 멍 때리기만 하면 좀 지루하려나요? 모험을 좋아한다면은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거 카메라 각도로 장난친 거 아닙니다. 막상 가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짜릿짜릿합니다. 이런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은 또 요런 아기자기한 절로 오붓해질 공간이 펼쳐져요. 이 모든 장소가 한 30분 거리 안에 있습니다. 한번 가볼 만한 곳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그리스의 멜로스 섬이에요. 루브르에서 첫 번째로 유명한 작품 아마도 모나리자일 거고, 두 번째로 유명한 작품 하면은 아시죠? 미로의 비너스라고 흔히 부르죠. 그 미로가 멜로스, 바로 여기입니다. 영어로는 밀로스라고 하거든요. 비너스는 바로 여기 이 계곡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어설픈 모사품으로 기념을 하고 있고요. 고대 멜로스의 아크로폴리스가 있던 곳인데 사실 뭐 별로 남아있는 유적은 없어요. 서구의 역사에서 멜로스는 사실 다른 걸로 유명합니다.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다들 아시죠? 이 체계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을 꼽으라 그러면은 페리클레스의 추도 연설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두 번째를 꼽아라 그러면 아마 멜로스 대화가 보통 많이 꼽힐 겁니다. 자, 이게 그리스 지도입니다. 여기서 아테네가 여기다 그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산토리니, 그게 여기, 미코노스, 그게 여기, 그리고 멜로스는 여기입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에게해의 섬들은 대체로 아테네 편이었어요.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그 델로스부터가 바로 미코노스 바로 옆에 있는 코딱지만한 섬이거든요. 그런데 에게에서 유일하게 멜로스 섬은 아테네 편을 들지 않고 중립을 선언합니다. 전쟁 시기에 내 편 아니면 원래 남의 편이죠. 그래서 아테네가 멜로스로 쳐들어갑니다. 군사력은 뭐 비교가 안 돼요. 아테네가 점잖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멜로스는 항복을 거부해요. 그 과정에서 오가는 대화가 바로 멜로스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테네가 한 말은 다들 입에 내지 않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요.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하는 말 아니오. 강자는 할 수 있는 일을 관찰을 하고 약자는 강자에 순응하는 게 현실 아니오. 하지만 멜로스의 항변은 공감을 불러요. 자유를 지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한다면 비겁하지 않소. 아테네는 멜로스를 비웃죠. 명예를 지킨답시고 지금 체면치레할 때가 아니오. 항복하느냐 마느냐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란 말이오. 물론 멜로스는 밑도 끝도 없이 정의만 외친 건 아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죠. 스파르타가 우리를 구해주러 올 것이야. 아테네는 끝까지 냉정한 현실을 말합니다. 누가 동맹을 돕는다면 그거는 동맹국의 호의 때문이 아니라 동맹국의 실력 때문이요. 니들 뭐 볼 거 있냐 이 얘기죠. 멜로스는 끝내 항복을 거부했고 아테네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멜로스의 모든 성인 남자가 살해당했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팔렸어요. 멜로스가 믿었던 스파르타의 지원은 끝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우크라이나 상황을 두고 멜로스 대화를 떠올리게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무모하다는 뜻이겠죠. 글쎄요, 손자병법에도 전력 비교해보고 이길 싸움 아니면은 싸우지 마라, 시작하지를 마라 라는 말도 있어요. 러시아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전쟁을 벌인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 논리라면은 일제에 맞서서 국권을 지키려던 노력들은 뭐가 되겠어요. 게다가 전쟁 초기에 젤렌스키의 전략적인 선택은 아주 탁월했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전선이 동남쪽이에요. 그런데 전쟁 시작 당시에는 키이우를 직접 공격하는 북쪽 전선이 있었어요. 당시에 러시아의 목표는 72시간 단 사흘 안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함락시키는 것이었어요. 미국 정부는 젤렌스키를 피신시키려고 했고 다들 젤렌스키도 도망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풍전등화였던 바로 그 순간 젤렌스키가 키이우의 대통령궁 앞에서 찍은 영상을 빡 공개합니다. 나 어디 안 가고 여기에 있어.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지켜내겠소이다. 이 장면 하나로 변변찮은 코미디언 출신의 정치인은 믿음직한 전쟁 지도자로 거듭납니다. 자포자기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항전에 나섰고 뒷짐지고 있던 국제사회는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어요. 결정적으로 단기전으로 끝내려던 푸틴의 계획은 좌절됐습니다. 손자병법은 새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잘 싸우는 사람은 새에서 싸움의 답을 찾고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새라는 건 뭐냐? 이기는 자의 싸움이란 쌓인 물을 계곡에서 쏟아내듯이 거침이 없다. 장마철에 태풍 오면은 계곡물에서 막 집채만한 바위가 굴러가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침없는 계곡물의 기세, 그게 손자병법이 말하는 새예요. 러시아의 푸틴은 이 방법에 충실하게 전쟁을 벌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패닉에 빠졌고 실제로 괴멸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젤렌스키가 계곡에 물길을 돌린 거예요. 전쟁의 흐름을 바꿨죠. 기세가 꺾인 푸틴은 3일 안에 끝내려던 전쟁을 3년 넘게 질질 끌고 있어요. 하지만 3년 넘는 싸움 끝에 젤렌스키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또 다릅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이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이 거의 삿대질을 하면서 젤렌스키를 몰아붙였죠.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회복은커녕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까지 미국에 빼앗기게 생겼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젤렌스키는 2번의 기회를 날렸고 또 한 번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어요. 전쟁 초기에 바람 앞에 등불이었던 우크라이나는 반년 후에 동남부의 거점 하르키우와 헤르손을 탈환해요. 물론 미국의 지원에 힘입은 결과지만 전쟁의 주도권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또 반년 후에 러시아 안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도하던 와그너 그룹, 용병 그룹이 총부리의 방향을 바꿔서 모스크바로 진격을 해버려요. 물론 이틀 만에 끝났지만 푸틴으로서는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어요. 손자병법에 잘 싸우는 사람은 지지 않는 자리에 서서 적의 패배를 놓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싸움에서 이기려면 상대의 실수를 놓치면 안 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겼으면 그 승리를 활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젤렌스키로서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격투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를 피투성이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불구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탭만 하면 돼요. 말하자면 젤렌스키는 푸틴이 미운 마음에 탭을 받기보다는 핏떡을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분풀이가 아닙니다. 손자병법도 그래요. 장수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싸우려 들면 안 된다. 나폴레옹은 상대에게 일격을 가한 후에 유리한 조건으로 조약을 맺는 것으로 전쟁을 끝냅니다.
나폴레옹에게 전쟁이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기 위한 절차일 뿐이에요.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쫓아낼 궁리를 하느라고 러시아를 철수시킬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수록 전투력은 국력과 정확히 비례합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러시아는 유리하고 우크라이나가 불리해져요.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또 한 번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젤렌스키는 노골적으로 바이든의 후계자 해리스를 편들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지원에 바이든이 적극적이니까 이해는 할 만하죠. 하지만 실제로 당선 가능성은 트럼프가 높았어요. 희망을 전망으로 착각한 결과예요. 심지어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젤렌스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아요. 노골적으로 트럼프와 각을 세웠죠. 결국 백악관에서 서로 삿대질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말았습니다. 젤렌스키는 그때서야 이게 뭔가 잘못됐음을 알게 됐죠. 사실 이게 전쟁의 와중에 찾아온 모처럼의 기회를 날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자면 미국의 지원이 필수적인데 젤렌스키는 정작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돕기는 하지만 러시아를 몰아낼 만큼은 아니었어요. 미국이 목숨줄을 주고 있는데 젤렌스키는 미국 국내 정치 동향에도 둔감했어요. 비슷한 시기에 전쟁을 치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욕은 다 먹고 있는데 정작 목숨줄 준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네타냐후가 미국을 쥐락펴락합니다. 젤렌스키는 세계의 응원을 받지만 그럼 뭐예요? 미국에서 버림받는다. 손조병법에 그래요. 적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장수는커녕 참모 자격도 없는 어리석은 놈이다. 당연히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없다. 또 얘기합니다. 똑똑한 군주와 장수가 싸웠다 하면 이기고 남들보다 뛰어난 공을 세우는 것은 적의 사정을 먼저 알기 때문이다. 젤렌스키의 실수가 뭔지 알만하죠. 오늘 영상 멜로스 섬으로 시작했었죠. 멜로스의 당당함을 어떻게 나무라겠어요. 하지만 그 당당함이 주변 정세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면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책임함이라고 해야죠. 젤렌스키는 늦었지만 현실을 직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너무 값비싼 수업료를 내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은 젤렌스키의 성공과 위기를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정리해 봤습니다. 멜로스 섬의 눈부신 풍광은 서비스였는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환영합니다.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